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합동 성명서. 우리는 지역주의 타파와 지지율만큼 어리석게 배분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을 안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만 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속 정당에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가 도입된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 사표율은 무려 49.98%에 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에 참여하신 국민 43.7%의 의사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유권자 수 기준으로 당선자들이 받은 평균 득표율 47.6%로 약 63%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수십 년째 방기해온 것입니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망국병이라 부르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며 거대 양당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켜 온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경쟁과 정치가 사라진 결과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발전은 가장 더디고 소멸 위험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대구는 지역 총생산인 GRDP가 30년째 전국 최하위이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 위험 지역을 가진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 경북의 미래와 시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벤트식 중대선거구제 찬반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물타기하지 말고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라. 하나, 국회는 현행 소선거구제 폐단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이끌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 당 지도부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 전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약속받았습니다.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 94%의 압도적 찬성률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국 정치의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대구 경북 당원을 비롯한 전국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수십 년간 온몸으로 체험해온 대구 경북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피눈물로 우리의 가슴에 묻은 고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의 심장으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 여러분, 대구 경북의 미래와 시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제도 개혁에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의 든든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25개 지역위원장, 대구 및 경북도당 상무위원, 지방의원단 일동.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대구시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저까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당의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가지고 식전 행사로 아주 신나고 즐거운 순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방금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한 바퀴 돌고 한류의 중심으로 서 있는 권태큰과 정치계 와이드를 소개합니다. 우렁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대구 경북의 다구동지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 5분 뒤에 해체할 그룹, 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심령으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그룹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큰과 예요. 음악 주세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좀 찍어주고. 정치를 한번 바꾸고 싶어요. 아주 멋진 봉지와 함께 국힘당만이 삭슬이하는 대구와 경북 바꾸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희망들이 샘솟아요. 네가 찍은 국힘당 표나 내가 찍은 민주당 표나 똑같이 대접받아야지. 왜 차별 당해야 하나. 지지율만큼 배분이 되게 선거제도 바꿔봅시다. 지역주의 끝장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거제 개혁 지역주의 타파 대구 경북에서 제대로 해냅시다. 고맙습니다. 앵콜은 안 됩니다. 해체했습니다. 방금 해체했습니다. 앵콜은 금지해주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무대인데 하도 이제 우리 권태평 위원장께서 이 카톡 저 카톡에다 다 올리셔가지고 다 이제 반감이 조금 됐을 건데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러주신 우리 권태평 위원장님과 같이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가장 큰 지금의 정치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이미 작년부터 정치 혁신을 위한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시도당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지금의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있기 훨씬 전부터 기획되고 준비되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애국가 제청과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를 제가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원석 차장님께서 앞에서 다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담이 조금 덜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찾아주신 많은 당원분들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임미애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과 시도당의 상무위원님 그리고 기초의원, 지방의원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외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 특히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2023년 1월인데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장관급 이상 6분을 모셨을 때 사람이 적게 와가지고 제가 온몸에 움직임이 달아가지고 요즘 어깨하고 등이 아픈데 김영배 의원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렇게 많이 와줘서 제가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정치개혁특위 우리 권태근 위원장님하고 신창식 간사님 그리고 경북의 인민도당 위원장님 이영수 경북특위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거법은 1987년 헌법이 바뀌면서 88년 4월 13대 때부터 35년 전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영남 호남 갈등 구조는 첨예화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개인기로 6년 전에 김부겸이라는 분이 민주당을 달고 대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구도로 인해서 대구는 지역 내 총생산이 30년째 원래 또 통계청 자료가 나오면 31년째 꼴찌고 꼴찌 다음이 광주고 그 다음이 또 부산이고 이게 영호남이 이렇게 계속 못 살게 되는 상대적으로 박탈된 재산적인 가치가 박탈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깨야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소선거구제를 탈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김홍석 사무처장이 소개를 하셨지만 성북구청장을 재선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도 근무를 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시고 또 저분께서 부산 출신이라서 우리 영남의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금요일날 저녁에 서울 집에서 보통 쉬실 건데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것 같지? 볼게. 다음에
기계가 말 고만하러 가네. 하여튼 오늘 이 구도를 꼭 깨고 싶습니다. 우리 이 지역주의 타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기도 합니다. 꼭 반드시 이 소선거구제를 탈피해 주실 것을 꼭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를 하면서 우리 중앙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마저 듭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국민 여러분께도 꼭 이 소선거구제만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건실한 정치 세력들, 경쟁 세력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0위에서 5등 내로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 기초가 꼭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영배 의원님한테 국회 돌아가는 사정도 많이 물어주시고 신랄한 비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임미애입니다. 제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지난 8월 6일 날 저희 도당 개편 대회에서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했던 그 유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을 찾아와서 늘 약속을 합니다. 날 도와주면 다음번 당 총선 때 당선 가능한 앞번호에 당신들 번호 줄게. 이걸로 늘 우리를 달래왔습니다. 저는 이거 저희 거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우리는 의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원한다는 얘기를 당시 도당 개편대회 때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외쳤었습니다. 이제 그 물꼬가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경북과 대구에서 그 발걸음을 시작을 했고 10년 들어서 뭔가 좀 불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요구하는 건 우리는 누군가의 배려나 누군가의 뭔가 이렇게 이 선심에 의해서 제공받는 의석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득표율만큼 제도로서 보장받는 의석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싸움을 그러한 방향하에서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배 의원님을 모시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우리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듣고 나면 대구시당 정개특위 권태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경북도당의 이용수 위원장님 같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포문을 열어주실 김영배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마이크 쓰십니까?
예. 여기서 여기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김영배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 성북갑에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고향 부산이고요. 아버지가 원래 이제 뿌리는 상주입니다. 상주시고 아버지는 부산서 젊은 시절부터 편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서 갔고 우리 지금도 큰 집은 대구 반야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경주 분이고요. 그래서 경북하고 이제 늘 부산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청와대에 2번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5년 내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는 인연이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14정상회담 때 제가 행사기획 비서관을 했는데 대통령 내외가 분단의 선을 노란 선을 긋고 거기를 걸어서 넘어가셨잖아요. 그걸 제가 책임지고 기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인생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그 장면을 언제나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고 구청장 출마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출마했는데 43살에 이제 제가 구청장이 우연찮게 당선이 돼서 2번 구청장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로 가서 비서관 1년 지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도 구청장 할 때도 그랬고 청와대 비서관 할 때도 그랬고 바라보는 정치와 국회의원 할 때 바라보던 정치가 좀 다르고 또 현실이 이게 느껴지는 것도 좀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도대체 쟤들 이런 이제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돌아볼 때 저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 그렇게 쳐다보겠구나 많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번들어하게 잘 하는데 뭐 되는 게 있나 뭐 하는 거야 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저는 뭘 설명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아까 사실은 임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님들과 노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저는 함께 뜻을 모으고 결의를 모으고 그래서 실제로 뭘 좀 해보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능하면 좀 나누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고요. 특히 해보니까 외롭고 좀 힘들기도 하고 이거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만 보고 앞은 캄캄하니까 혹시 옆에 있거나 뒤에 따라오거나 뭐 함께 가는 사람들 보고 가는 거지 앞이 뭐 허해서 보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내고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 토의하고 질의답변하고 또 혹시 다음번에 더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할 이야기를 서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냐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래 국회의 이제 모습이고 국회가 필요했던 이유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국민을 닮은 그러니까 국민이라 우리나라 국민이 나이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인종이 다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종교도 다양하고 외국만큼 뭐 종교 갈등이 있어가지고 특정 종교가 특정 종교인들을 뭐 이렇게 막 목을 자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다 뭐 지식, 재산, 나이, 남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걸 담은 국회가 되는 게 원래 국회의 취지에 맞다. 첫 번째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언론에 맨날 나오지만 키워드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는 2개입니다. 비례성, 대표성.
비례성은 뭐냐면 40% 남으면은 의석을 40%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제도를 계속 온전시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득권이 반대하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적이지 않습니다. 비례적이지 않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회가 공정하지 않게 구성되는데 애초에 그 결과가 공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공정하게 뽑힌다면, 공정한 게임이 룰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결과는 그런대로 공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축구를 애초에 물 잔뜩 있는 데서 하거나 기울어진 데서 공차라 그러면, 산에 3,000m 올라가서 공차라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대표성은 뭐냐면은 이제 다양하니까 골고루, 그러나 다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회에서 핵심 균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열, 클리비지, 영어로는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균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균열이 지역 균열이잖아요. 영남과 호남, 충청. 이 정도 되는 이 균열 라인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균열 라인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있다면 뭐냐면은 남북 간에,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 남북 문제를 둘러싼 균열 라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백인과 흑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 옛날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부와 북부도 보시면 빨간색 레드 아메리카하고 블루 아메리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이제 다 역사적 연원이 있고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도 그렇게 된 거고요. 유럽은 종교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족은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종교는 딱 한 두세 가지 되기 때문에 두세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도 뭐 등등등 이런 첫 번째 갈등, 이거를 가장 우선시하는 해결 과제로 두고 있고 그게 격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지역 갈등 구조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한 번도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으로 되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있다. 정당에게 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된다. 비례성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대표성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논의하기 나름입니다.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거는 결국 누구의 몫이다? 국민의 몫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국민이 선택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국민이 선택하도록 우리가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치인 몇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제일 낫겠네, 그래도 이게 나아 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같이 이런 제도가 온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여전히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전체 골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숫자 좀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 확인하고, 그러면 논의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뭘 좀 했으면 좋겠나, 그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구조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37%, 그러니까 지금 제가 21대 국회의원인데요, 21대 국회의원이 평균 3분의 1 정도만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투표율
요 총선거 인수 대비해서 요 정도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있고 득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이 평균 37%짜리 국회의원들이에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60% 좀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만 65, 몇 프로에서 해보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 득표율에 60% 득표해야 67, 42, 40% 되잖아요. 지난번 총선 투표율이 65인가 그렇습니다. 40% 조금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저보다 높은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서울에서 조선 중에 1등. 근데 이 보십시오. 그전은 지난번 총선 때는 그래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지난번 24%, 28%, 28%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안 찍었는데 뭐야.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닌데. 특정 지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특정 정당을 찍어도 우리 쪽 국회의원이 안 나오는데요.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거리로 가거나. 그 국회가 도대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내 요구를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아 이건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내대로 산다.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혹은 촛불 들고. 그러니까 촛불과 태극기가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만약에 자기가 찍은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고 자기가 찍은 게 어쨌든 표로 반영이 돼서 그래도 저쪽 정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투표장에 나갑니다. 왜? 아니 내가 찍어야 우리 쪽 사람이 어쨌든 국회에 의석 몇 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요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끝까지 투표합니다.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그러나 선거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틀 내에서 룰을 지키면서 경쟁합니다. 근데 아이고 내 말 안 들어준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심판 보든 안 보든 뚜고 찹니다. 이제 어차피 게임 질 건데 뭐 퇴장 당하든 말든 이제 태클 걸고 골키퍼도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뭐 40% 50% 찍으면 이기지만 48점 몇 프로 받고도 떨어진 전재수라는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이 마지막 짝이 떨어질 때 48.8%가 받아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걸 사표라고 하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니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사표 비율이 무려 47%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경상도 쪽에서는 민주당을 찍는 표가 저만큼이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거꾸로도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의원 이번 선거의 경우에 45%가 사표였습니다.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 3개를 묶어서 지역구가 121개입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이 45% 정도 얻었거든요. 의석은 몇 개 했겠습니까? 17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도 안 되는 거죠. 45%를 득표했는데 3분의 1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국회의원 혹은 그 국회가 자기 국회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화가 나거나 불만이 생기면은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른 막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장 내에서 제도 내에서 민주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왔다 갔다 하지가 않는 구조가 반복되는 현재 구조가 그대로 남아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수도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54%를 먹었는데 103석을 먹었습니다. 41%를 했군요. 수도권에서 16석.
지금이 17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소속 의원인데 대구 경북에 27%를 얻었는데 0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 때문이냐?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 이게 253석 이 소선거구고 47석 거기에 혹처럼 붙어있는 겨우 47석이 비례대표다 보니까 비례대표보다는 당연히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소선거구제에 올인하게 됩니다. 모든 정당. 근데 그 중에서도 한 표라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다가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라든 무슨 사업에 투자라든 할 때 될성 부른 거에 집중할 텐데 그렇게 할 때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겨놓고 플러스 받고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위주로 계속 그걸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그래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혹시 상대방이 좀 잘못하거나 상대방이 자살골을 넣거나 이러면 수비만 하면 이깁니다. 1대0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자살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하다가 겨우 뭐 툭 차가지고 쑥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내 편만 국민이고 상대방은 악마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게임의 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정쟁 발목 잡기에 현재 있는 정치 구조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해집니다. 저도 최고위원 해봤습니다. 저도 도와주셔서 최고위원 했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자가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지도부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 위주의 현재 제도에서 소선거구제에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곳을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구조로 현재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걸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11월 말에 12월 달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었습니다. 정무수석실에. 그때 국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권의 절반을 내줄 수도 있다. 선거제도만 바꿔주면. 지역주의 현재 선거 구도를 바꿀 수만 있으면은 권력의 절반 이상을 주겠다.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해주라. 두 번째, 그게 어려우면은 도농복합제 하자. 그것도 어려우면은 세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느 거라도 좋으니까 바꾸자. 그 제안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는데 딱 20년 지난 이 시점, 지금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와 중간에 선거법 바꾼다고 여러 번 손질은 했습니다만 기본 구조에서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으면 악화됐다고 하는 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도 이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을 때보다는 경제 규모도 훨씬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 큽니다. 얼마 전에 영국이 총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총리 잘렸잖아요. 잘린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시장에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린 겁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식민지 모국 영국조차도 총리가 삐끗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현재 그런 정도의 위기 국면이고 도전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미래가 정말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제도는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해야 되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그 태생부터가 개혁적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고 민주화시키는 1등 공신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DNA는 개혁입니다.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다수당이 책임져야 된다. 세 번째로 허대만 동지의 유지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제 허대만 동지에게 답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나서야 되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 표를 간단히 소개하면서요. 이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개특위는 입법권이 있는 상임위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우리 남인순 위원장이시고요. 소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1소위, 2소위. 1소위는 국회 선진화 소위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 언제까지 어떻게 뽑을 건지, 상임위원장 어떻게 나눌 건지, 법사위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뭐 교섭단체 제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예결산, 이런 거, 예결위, 상설화 이런 거를 이제 개혁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소위는 정치관계법 소위라고 해서 이 선거법,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이제 정치관계법 전반을 다루는 소위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조혜진 위원장이고요. 저는 거기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직전 정개특위, 그러니까 바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정개특위에서 저는 여당일 당시에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였고요. 조혜진 지금 위원장은 이제 그때 야당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우리 그분이 위원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그렇게 거꾸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회의 때 선거법 발의되어 있는 것들 이제 9건 법안을 상정을 했고요. 상정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건은 총 11건이 상정이 됐는데 두 건은 뭐냐,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해서는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열심히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성정당은 사실 완벽하게 법으로 막을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당을 만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당을 아예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 정당들이 지난번처럼 자기의 위성정당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거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은 입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고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253개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대표를 전국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준연동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재 주장은 지금 있는 법을 안 바꾸면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걸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제도는 바꾸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주장의 요지가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300석 전체를 지역구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두더라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기 전 패스트 트랙 지난번에 하기 전에처럼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250석 따로 찍고 전국은 그냥 전국대로 따로 찍고, 그래가지고 그냥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47석 비례대표를 그냥 나눠 가지는 식으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다른 법안은 아직은 발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그 중에서도 중선거구제를 말한 거거든요. 2명, 3명, 4명 뽑는 거를 뭐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컨대는 이 중선거구제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발의가 되면 함께 병합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선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가 있고요. 비례대표는 쉽게 말하면은 정당을 찍는 겁니다. 정당 찍어가지고 정당의 득표율대로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100명의 비율을 갈라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 지역구 크기가 조금 크냐, 이거는 대선거구제, 중간쯤 되냐 이게 이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지역구가 1명 뽑는 거, 그걸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이걸 지역구 제도라고 하거든요. 위에 거는 영어로는 프로포셔널이라고 비율제, 비례제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거는 지역구,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거를 이제 일렉토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거를 지역구의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소선거구제 내지는 중선거구제 이렇게 지역구만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섞었습니다. 이걸 혼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에 38개국을 분석을 하면은 그 38개국 중에 여기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만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가 없는 나라가 38개국 중에 총 27개 나라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7개 중에 전국을 그냥 다 통틀어서 권역으로 해서 정당 비례대표로 찍는 나라가 3나라고요. 나머지 24개 나라는 다 권역별로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별로 합니다. 시도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비례대표제로 선거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정당을 그냥 찍어서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그 명단 중에 자기들이 얻은 득표 순대로 그만큼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나라가 24개나 됩니다. 그게 이제 다수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선거구제 100%로 비례 하나도 없고 하는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영국은 아시다시피 상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양원제입니다. 우리처럼 단원제가 아닙니다. 상하 양원제고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하 양원제이면서 동시에 주별로 또 나라가 워낙 크니까 더 그렇지만 주별로도 상하 양원이 주의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도 또 뽑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아시겠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를 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했는데요. 아칸소 주지사 하기 전에 아칸소 주에 32살 때 주 검찰총장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엔 떨어졌고 다음에 당선됐는데 주지사도 뽑고 판사도 뽑습니다. 미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거기는 비례대표가 없고 중층적으로 이렇게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나라가 몇 개냐, 우리처럼 혼합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일본, 우리 포함해서 6개 나라인데요. 3개 나라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로 되어 있고요. 3개 나라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명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여러 제도들 중에
이렇게 소위 서양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적용해서 그거를 현재 47석이 아니고 100석이나 110석으로 늘리자. 그래야 영남에서 민주당이 40%를 얻었는데 지역구에서는 해보니까 한 명 뽑는 선거구에서 해보니까 2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뭐 한 40개 선거구 중에 예를 들면 30개 중에 그러면 40% 득표를 했으면은 30개 선거구면은 430이 최소 12개는 돼야 되는데 2명밖에 당선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저쪽은 55%를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28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 한 17개나 18개를 먹어야 되는데 28개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28개를 55% 먹었는데 28개를 먹은 쪽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 비례대표가 일정한 아까 100석쯤 넘어가면은 전국 권역을 6개로 나눈다 치면 대구 경북이 하나의 권역이 되면 최소 15개 내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비례가 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10석에서 15석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은 한 30몇 프로 40% 가까이 얻고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한테 그 비례대표들이 할당되게 됩니다. 이게 독일식입니다. 독일은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가 있냐면은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도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복 출마를 허용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광주 출신인 헬무트 콜 총리가 기민당 보수당의 총리를 오래 했습니다. 위대한 총리 중에 하나입니다. 8번 자기 지역구에 나가는데요. 9번. 한 번 딱 당선되고 8번을 지역구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8번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이 돼서 9번을 국회의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 위대한 총리로 독일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은 애초부터 이런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근대 국가가 늦었기 때문에 쪼맨쪼맨한 나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누구죠? 비스마르크가 나와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일시켰단 말입니다. 나라가 너무 다르니까 다 역사가 다르고 복잡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결국 발전되고 해서 지금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물론 그 제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비례제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줄기가 크게 보면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 중에 하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선거구제를 이제 대선거구제로, 그러니까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비례를 확대를 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소위 반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정하는 그런 기능 할 수 있지만 대선거구제로 가서 선거구가 한 선거구에서 5명에서 10명을 뽑고 그걸 뽑을 때 정당 투표를 해서 뽑으면 그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예를 들면 대구를 2개로 나눠서 대구 오른쪽, 대구 왼쪽, 대구 위쪽, 대구 아래쪽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한 뭐 6명에서 뭐 몇 명, 7명씩 뽑으면 정당을 찍으면은 거기서도 그래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이제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면 그래도 몇 석이라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특성에 더 맞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례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그런 안을 내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가까운 중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권역별 비례를 중선거구제하고 결합을 시키자. 그래서 권역별 비례를 늘려가지고 하되 소선거구제 말고 중선거구제로 하면은 국민의힘 쪽도 좀 어느 정도 찬성하고 그래도 지역구에서도 약간 동반 당선도 될 수 있고 또 소수당도 들어올 수 있고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또 그게 보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소수당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내놓은 안,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의 흐름입니다.
그 안들은 복잡합니다.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다 그게 저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요게 이제 숙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변화시킬 때 가장 사실은 이 헌정에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찍어도 당선이 안 돼요. 지역구에서는. 자기 정당이 그래도 6% 정도,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300석이니까 6, 38, 18석이나 7%면 20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의당 지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마음대로 해라. 정치 무당 정치 그렇지 뭐. 엉망이야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거리로 가거나.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자기를 대표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기를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표가 국회에 없는데요. 뭐. 그 방법이라는 거 거리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무한 이 정쟁, 무한 갈등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유 당신은 내 대표가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척해 안 들어줄 거면서 이런 이제 불신 이게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자기가 찍는 한 표가 결국 그 한 표 한 표가 결국엔 소중하게 모여서 한 석이라도 혹시 한 석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 그 기대 그게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선거가 훨씬 더 논쟁적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나 왜냐면 내 주장이 맞아야 되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걸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득시켜야 돼요. 단순 반박이 아니죠. 설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여가 훨씬 늘어나면서 술집에서 정치를 주제로 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강화되고 그게 외국의 모습입니다. 찍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녀하고도 토론이 많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이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찍어봤자 뭐 이런 그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는 복잡하게 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놓은 안은 소선거구제 220 권역별 비례대표제 110입니다. 그런데 330이 되니까 의석수는 10%가 즉 30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왕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대표성도 높일 거면은 훨씬 더 정치가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10% 의석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된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수당이나 뭐 세비나 이런 걸 조정한다면 이런 이제 30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중립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구 경북의 11석이 김영배 안에는 11석이 비례로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20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안은 뭐냐면 현재 있는 의석수 그대로 하되 47석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거는 저는 110석으로 늘리자는 거고 지역구도 253에서 220으로 줄이자는 거고 2대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김두관 의원님은 그런 이제 약간 현실적인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제 마찰이 적은 이런 이제 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은 개방형이라고 해서 비례를 정당만 찍는 게 아니라 명단 중에 사람도 찍을 수 있도록 비례로 나온 분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1번, 2번, 3번, 4번 있지만 4번을 찍을 수도 있는 그래서 누가 많이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걸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우리 입장에서는 영남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 경쟁적인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담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민 의원 안은 뭐냐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비례 정수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127석 비례를 127석
그 다음에 권역별로 이제 하긴 하는데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거든요. 그거를 127석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맞춰가지고 중선거구제와 아까 권역별 비례를 결합시킨 형태로 하고요. 그 나머지 300석에서 그 나머지 그러면은 254죠. 그럼 46이죠. 나머지 46석을 전국 비례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인터뷰한 자료를 잠깐 보시고 요 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경향신문 인터뷰를 조금 한번 나눠드린 거를 잠깐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을 다루는 국회 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는 금수저라서 특정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맨날 당선되고, 누구는 흑수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 구조를 두고 우리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써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대와 개혁 없이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논의가 의미가 없고 잘못하면 위험하다. 그 논의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 변화에 대한 전제를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석 내지 110석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나머지 소선거구제가 됐든 중선거구제가 됐든 대선거구제가 됐든 논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당이 있고 또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국민의 바닷속에서 어떤 게 더 낫겠느냐는 조금 더 논의해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내놓은 법안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다. 다만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고 타협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이제 대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개특위가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날 다음 주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속한 정치공개법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날 10시부터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 직후에 다시 한 번 더 소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렇게 두 번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2월 달까지는 각 정당이 논의를 맞춰주고 각 정당이 생각하는 안을 복수로라도 제출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정개특위가 해결을 못한다면 정개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을 국회의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민주당도 오늘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당론 마련 절차로 돌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께 부탁 겸 호소 겸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팝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해야 도둑놈이 안방에 안 들어옵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렵더라도 주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을 설득하고 주변의 동지들을 모아서 저는 당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정말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개특위 권태긍 위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실 건데요. 그냥 혼자 질문 받으시면 조금 대구 와서 외로우실까봐 대구 경북 정개특위위원장들이 보디가드 겸 배경들이 있을 거니까 저희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의원님한테 질문 많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시죠. 이영수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운 정천에 있고요. 경북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고 우리 부울 겸 대구 경북의 정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대구 경북가 중심에서 꼭 성과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두 분이 시당과 도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오늘 발제를 들으시고 간단히 생각하시는 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민구 시당위원장, 임미애 도당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대선거가 좋으냐, 중선거가 좋으냐, 소선거가 좋으냐, 비례 강화가 좋으냐, 이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뭐라도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 선거제 개혁을 여의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겠다. 우리 민주당, 우리 지도부들과 의원님들께만 맡길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렵게 김용배 의원님한테 한 달 전에 부탁을 드렸던 게 낮에 오지 마시고 저녁 시간을 꼭 좀 비워주십시오.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이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와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거제도의 필요성,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아시고 대구 경북의 우리 당원들이 지역주의 타파와 지지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행동으로 만들 거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밑자락을 좀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김영우 의원님이 그러한 이제 말씀에 크게 공감하시고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대구 경북 당원들과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후배 당원 동지들,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방안보다가는 대구 경북이 이야기했던 지역주의 타파와 지지율대로의 의석 벽을 만드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가 오늘부터 행동을 좀 기대하는 그러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오늘 또 연초에 금요일 저녁에 사실은 공지한 지가 며칠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이렇게 소신 있게 하시기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경북에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그 오늘 하승수 우리 변호사님이 선거제도 관련된 이야기 많이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하승수 변호사님 표현에 의하면 쓰는 기자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선거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에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 그 김영배 의원님이 선명하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중대선거구제 표현하면 안 되고 중선거구제입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이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이야기 중심보다는 우리 대구 경북이 바라는, 그리고 민주당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지역주의에 기댄 이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이 정치제도를,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정말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김영배 의원도 말씀드릴 거고, 그렇다면 또 대구는, 경북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보다 이제 우리 프로에 오늘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먼저 저기 일어나신 모자 쓰신 당원 동지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와 간단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당원 박병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원들의 역할이 방만한 행정에 세금 낭비를 잡고 방만한 경영을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이제 세비만 챙겨간다. 그래서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대부분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영재 의원께서 주장하신 비례대표 110명, 그래서 국회의원 총수를 330명으로 하자는데 한 표를 보냅니다만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세비를 그대로 묶어둔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덧붙여서 이것을 몇 년이 지나도록 인상시키지 않는다. 인상시키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하고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주신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보다도 검찰을 직선제하자는 것, 그거 정말 귀에 솔직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좀 관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뽑도록 하자. 예, 주작은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그게 제일 뇌리에 박혀서 제가 피드백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기보다는 이제 생각하셨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잠깐만요. 질문은 30초 이내에 자기 주장과 좀 구분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저쪽 테이블에 먼저 손을 드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추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 논의하시는 방향대로 잘 하시겠지만 그거를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네이밍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 이런 거 말고 우리의 표가 정확하게 국회의원 숫자로 나타난다는 그 네이밍화를 국민들에게 쉽게 인식시켜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좀 쉽게 하자. 네, 바로 앞쪽에 그쪽 테이블에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저는 네, 먼저 하시고. 저는 대구시당의 실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태오란 사람입니다. 자, 멀리 이 대구까지 오신 우리 김영배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우리 민주당원들은 누구 하나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중대 선거구를 원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몇십 년간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절대로 민주당 국회의원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권자들이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본들 소용없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 의원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증원 문제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재정 중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밍 말씀 주셨는데 윤봉기 당원님이 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이영수 위원장 말씀하실 때 쓴 건데 득표만큼 의석수 이렇게 의석수가 득표만큼 나와야 된다. 그거랑 국민을 향한 국회 이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어쨌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공정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득표한 만큼 의석수가 안 나온 건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얘기할 때도 저는 이 소위 그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되는데 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결과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선거구제로 즉 2명, 3명 뽑는 경우에 우리도 85년도 선거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신 때는 또 유정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례대표제도 뭐 대통령이 막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도 하고요, 뽑기도 했고 또 중선거구제죠. 그때도 이제 그런 일부 섞여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시대 초기에는 소선거구제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8년 이후로는 소선거구제로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위주로 되어 있는 선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성북구인데요. 성북구 같으면 달서구가 있다 치고 마찬가지인데 갑구, 을구 있습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그냥 성북구 이렇게 하고 2명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북구는 지금은 갑구, 을구가 다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이 아마 표를 한쪽으로 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요. 서울에서는. 반면에 이제 대구나 경북, 부산, 경남의 경우는 실제로는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거든요. 선거구가 넓어지면. 그래서 신인들이 좀 들어가기 어렵고 이 유명한 무소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 연세도 이제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분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사업가, 뭐 이런 분들, 유명한 정치인 이런 분들에게 지역구가 넓으면 약간 여러 명을 뽑게 되면 그게 훨씬 유리한 선거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3명을 뽑는다고 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등은 50%를 얻었는데 3등은 10%를 얻어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출마합니다. 그럼 50%짜리 국회의원하고 10%짜리 국회의원하고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정당은 한 명만 출마시켜서 어떻고 이 2-3명 출마시켜서 다른 결과가 막 나오고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도 가지는 이제 이 어려움 같은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명 이상을 뽑게 되면 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 정도를 뽑는 선거구는 그동안에 대충 보면 영남 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4명 이상을 뽑아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선거구제도 마찬가지고 중선거구제의 경우에도 논의가 될 수 있으려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구에서 이미 다 먹어버리면은 의석을 다른 지지자들 표가 한 지역에서 뭐 30% 40%를 얻었는데 다 떨어지잖아요. 지역구에서. 근데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비례대표를 뭐 아까 대구 같으면 11석이 배정이 됐는데 그거를 대부분 이 떨어진 쪽이 먹게 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면
그래도 비례성이 상당히 확보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중선거구 제도, 저는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진 소선거구제로만 고집할 생각은 없다. 대신에 권역별 비례를 100석 이상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당 내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석 중에 104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압도적으로 수도권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 그렇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굉장히 약간 불안감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득보다는 실익을 볼 때 손해가 많다, 이런 이제 고민부터 좀 더 나가면 그 제도 자체가 동반 당선되거나 계파 정치나 돈 정치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 이런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 해본 건 아닌데요. 좀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외위원장님들은 지방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영남이 좀 원외위원장들이 많으셔서 그럴 텐데, 이 제도를 바꾸자, 현재 있는 제도를 바꿔서 이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든 아니면 비례를 늘리는 거든 둘 중에 다 어쨌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논의해보자, 이런 이제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원총회든 아니면 공개 토론회든 앞으로 2월 초중순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뚜렷이 좀 분포가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가능하다면 좀 물밑 설득 작업이나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협력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마이크를 먼저 받으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달서갑의 장의동 당원이라고 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제 개혁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진보 유튜버나 아니면 좀 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상당히 좀, 특히 좀 의장님께서도 개헌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데요. 지금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의원 내각제를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이해한 것인지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제 개혁은 물론 지역주의 타파도 중요하지만은 정치 신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도 주장을 했는데, 한 지역구에 한 의원이 4선 이상 금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제 생각에도 또 사실 비례대표는 5 의원은 좀 출마를 안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헌 논의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개헌안을 발의를 했다가 국회 통과를 못해서 결국 좌절이 됐는데요. 개헌에는 크게 보면은 권력구조 개헌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요즘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들 이제 관련된 이슈도 많은데요. 젠더 이슈 포함해서 이제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의 3가지가 가장 기본 축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각제와 대통령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결론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를 했었던 바 있고, 현재까지 민주당의 당론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당론이 바뀌려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사실 필요한 것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사실상의 산하에 있는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돼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그렇지만 외국의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는 감사원이 당연히 국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으로 있거나, 왜냐하면 행정부, 저도 성북구청장 했는데 제가 했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밑에 있는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다른 기관에 있거나 독립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만 독립이지 사실상 대통령 밑에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게 이제 현재 있는 개헌도 포함하지만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치 신인 부분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오히려 정치 신인이 잘 등용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안면도 좀 있고 지역의 뿌리도 좀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좀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얼굴을 알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도 32살 때인가요? 변호사 하다가 지역구 내려가려고 갔다가 당원들한테 면접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갔다가 몇 년 있다가 와서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되거든요. 영국도 지역구에 상당 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주어지려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이제, 왜냐하면 당원표 중에 젊은 표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례 경선을 하면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생기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제도 내에서는 그런 정치 심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다선 문제는 좀 고민입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 2년제이긴 하지만 17선인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10선이 다 넘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6년짜리 상원의원을 6번 했나요? 36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경륜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있고 빨리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로 촉진되고 노장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답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당이 사실은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들에게 전략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를 포함한 50대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대폭 반성해야 된다는 게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도를 새로 짜기 위해서도 당내에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다선과 비례 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을 그냥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의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장 맡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대구 경북의 미래, 우리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선거라는 부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다른 여타의 선거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국회의원 그 선거제도 개혁 물론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금 강력의원, 강력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같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력의원 투표 소선구에 대한 폐해가 많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단 작년 2022년도 우리가 강력 무투표 당선율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을 제쳐두더라도 대구 경북을 합치더라도 37명입니다. 광주 11명, 전남 26, 전북에 22명입니다. 이 무투표 당선 인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강력 뽑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같이 고민들을 가지고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과 더불어서 질문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임미애 위원장 토론회 할 때 말씀 주셨던 그죠, 맞죠? 임미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과 논의의 결과가 아마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바로 지방선거가 2년 후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의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갑 대의원 홍주영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할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선거 비용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당내 분열 가능성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저희가 논의할 게 이것 말고도 더 큰 일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언론 개혁 그리고 12구 3사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조금 해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신 거였죠?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선거 비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또 돈이 좀 더 든다라고 하는 이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선거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1인당 소선거구제 경우에 1인당 1억 5천이거든요. 근데 지역구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도 내나 1억 5천이 나온 건 뭐냐면 인구 한 명당 얼마 혹은 아니면 대충 그렇게 이제 선거구제도가 지역구가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들에 해당하는 비용 적정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된다 하더라도 그 인구와 지역의 범위 이런 걸 따져서 선관위에서 합리적인 선거 비용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용이 과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리처럼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옛날 돈선거 이런 게 진저리를 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거는 아닌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약간 외국의 교훈이라고 하니까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당내 분열 부분은 소선거구제도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선 거쳐서 후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호남 이런 데는 특히 호남은 이제 경선 이기면 당선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 21대에도 후보가 이제 뽑혔다가 여러 이유로 바뀐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막 재소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보니까 분열이 심각하더라고요. 후유증도 심각하고 우리도 지방선거 치러보면 저도 이번에 지역위원장으로 처음으로 선거 치러봤는데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후유증 때문에 저도 꽤 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내 분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함께 선택을 잘 해내느냐 그리고 함께 선택을 하면서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갖느냐 그 문제가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도가 가지는 그 자체로 분열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고 좀 그런 우려들은 우리가 하면서 논의를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봤을 때 한 2분 정도만 더 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기 강력하게 지금 네, 30초 시간 딱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먼 길 와주셔가지고요. 이름 석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의 그 정계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이영수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도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영중 회장님께서는 우리 경북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우리 당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한번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사실 시민사회단체하고 저희들이 뭐 영남권도 움직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거는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것을 책임있게 가지려면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만 수도권의 의원들이 대의에 부정하지 못하고 당론으로서의 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대구 경북의 동지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 당론을 만드는 과정은 저희들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절박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장에는 우리 정개특위가 실제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정개특위 과정 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피켓팅도 하러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좀 전에 우리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정개특위 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좀 하고 왔었는데 2월 즈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절박함을 당론을 모을 수 있게끔 기초의원, 지역위원장들이 올라가서 요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단식 삭발 공성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우리 임명희 위원장이 삭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런 이제 사실은 우리 한영태 위원장님은 단식을 이끄시겠답니다. 본인 또 어쨌든 저희들의 행동을 실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이 절박함을 선거제도에만 집중을 하면은 약간 밉상을 받습니다. 절박함은 알지만 누가 필요해서 누구 것만 너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선거제도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되 당면한 검찰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도 대구 경북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표의 각오와 결의가 다시금 서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끔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딱 마지막 한 분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잠깐만 네. 조금만 더 안내만 드리면요.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10월달에 정개특위를 먼저 만들어서 영남권 지금 정개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역에서 우리 국힘당한테도 제안을 할 건데 국힘당 외에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해서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그래서 어쨌든 선거제도 관련된 이제 논의는 공동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결국은 이 중앙을 어떻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압박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정도에 4월 10일까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해야 되는 법정 기한입니다. 이것을 강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 일정상을 봤을 때 이거를 최대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건 2월 정도에 어떤 매뉴얼,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는 당론을 잡는 당의 프로세스를 확정하는 것을 잡아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정치 일정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우리 당대표 후보자, 최고 후보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수로 다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선거제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다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 민주당부터 중요하죠. 민주당의 169분의 국회의원들에게 영남 정개특위가 되든 어디가 되든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식적인 설문을 다 요구를 해보는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현찰을 갖고 2월달, 4월달 가는 과정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들의 확답을 만드는 이러한 좀 전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계획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보완해서 좀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제안 드리면 뭐 서울로 가든 뭐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할 수 있는 건 다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사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9시 10분에 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마지막 저 뒤에 청년분들. 예예. 그래서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도민이고요. 청년 권리당원입니다. 지난 지선 때 지난 지선 때 11곳의 시범으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6%가량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정치개혁과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제를 실현을 하려면 복수공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제도권 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에 있어 정당개혁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개혁 의제이든 간에 공천권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지난번 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제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 일부라도 한 거거든요. 양당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붙잡고 제가 사실은 이은주 의원은 단식까지 했고요. 저도 이탄 의원하고 같이 농성도 끝까지 하고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렇게 했고 제 지역구가 2명, 3명, 2명, 3명의 지역구였는데 5명, 5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구겼기 때문에 5명, 5명 했거든요. 다만 이제 공천을 저희들도 3명, 3명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은 정당이 어쨌든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회는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당제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문을 여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실험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뭐냐면은 예측 가능성 있게 미리 후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석 달 전에만 했어도 다른 당이 후보를 좀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 거의 한 일주일 전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역구에 2명 뽑는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던 사람이 5명, 3명 것까지 합쳐가려고 하니까 그쪽 출마하는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저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동시에 필요하다.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는 준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선거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소선거구제 플러스 아까 권역별 확대 대폭 확대를 하는 걸 내놨는데 협의 가능하다라는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추가로 발의할 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천을 민주화하는 법인데 비례대표는 지금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경선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공천을 받을 때 당내 경선할 때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거나 홍보물을 자기 당내에 뿌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후원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구한테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법으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10석 제가 이제 법을 내놨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더라도 공천을 확실하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보완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고 정치자금법까지 다 이제 보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답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 관련해서 제가 국방위원인데 사실 국방위에 처음 갈 때는 조용하다고 최고위원들하고 법사위 하도 싸워서
좀 조용한 데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싸운 구덩입니다 지금. 근데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나라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제대로 김병주 의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에 제가 총괄 간사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박범계, 박찬대 두 분 위원장이고요. 제가 이제 기획간사로 총괄 간사를 맡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맞서서 싸우는 간사로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